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그 트렌드, 그러니까 소장님의 직업을 트렌드 전문가라 그래도 됩니까? 트렌드 전문가. 네, 트렌드 분석가가 제 예. 직업이 되는 거고요. 뭐 예.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해석하는 게 제 일이기도 하고요. 예. 어, 그 이번에 그 이 당당한 결별이라는 책을 네.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당한 결별 그러면은 이제 뭐그 사귀다가 헤어진다는 그런 거 연상을 많이 시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특별한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별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결별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지는 잘 못했어요. 예. 결별이라고 하면 예. 뭐 남녀가 헤어지건 뭐 이혼을 하건 아니면 직장에서 관두건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살면서 겪을 가장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상황이 될 텐데요. 어찌 보면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새로운 변화에 앞서서 나 자신을 좀 바꾸자라는 거고 세상은 바뀌었는데 내가 못 바꾸고 과거에 멈춰 있다면 또 굉장한 위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변화한 세상에 나를 좀 바꾸자, 과거로부터 좀 떠나자 이런 의미로 결별을 줬습니다. 예. 이 책의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뉴노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상이니까 네. 그 반대말은 비정상. 네. 그래서 이제 앱노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한 뭐 1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게 정상적인 게 지금은 비정상적인 게 아주 충격적인 거죠. 기업들이 풀고 싶은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제까지 정답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가 푸는 방식이 오답이 돼버리는 예. 순간이 된다 이거죠. 이때가 보통 산업의 판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보자면요. 스타벅스 커피하고요. 도미노 피자하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구글 이렇게 5개 회사를 딱 그려놓고요. 5개 중에 IT 회사가 아닌 곳이 어딜까요를 한번 질문으로 내보면 다 IT 회사인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아니 하나는 커피 회사고 뭐 피자 장사고 뭐 이렇게 쭉 생각하실 텐데 스타벅스는 굉장히 다양한 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같은 페이먼트를 가장 먼저 한 회사가 사실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O2O도 하고 다양한 걸 하고 있고요.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피자를 얼마나 맛있게 만들자 이 궁리보다도 피자를 얼마나 재밌고 편리하고 빠르게 전달할까 궁리를 더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테크 기업을 지향하는 회사가 됐고요. 그리고 JP 모건도 스스로가 IT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가 원래 부자들 상대하는 금융회사였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는 주주총회를 월스트리트에서 하지 않고 실리콘밸리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IT 회사에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하고 IT 작업들을 하는데요. 금융회사가 IT 하겠다는 것은 핀테크라는 게 금융회사가 뭐 IT 조금 하는 게 핀테크가 아니고 IT 회사가 금융하는 걸 핀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IT로 넘어가는 작업인데 한국의 기업들은 그걸 잘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게 가능한 기업이 오너가 CEO인 경우. 그래서 한국에서는 현대카드가 계속 새로운 회사로 바꾸는 작업들에 관심이 좀 많고 그 외 나머지 금융사들은 여전히 금융을 하면서 IT를 마치 전산실 쓰듯 하는 느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던 IT의 개념 자체가 확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앞으로의 기업들의 숙제라는 것이 모든 기업이 자기 업에 맞게끔 IT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각 업에 종사하신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은 IT와 다른 맥락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낯선 거예요. 그리고 IT로 전환을 되게 되면 IT를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집에 가셔야 될 상황도 생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맞지 않으려고 밥그릇 싸움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IT 회사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경우도 사실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앙일보도 하여튼 스스로 이제 IT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IT 기업이 될 텐데요. 그들은 콘텐츠를 해서 버는 비즈니스도 있지만 뭐 CMS라는 게 그들의 시스템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뉴스라는 매체가 뭐 보통은 뭐 콘텐츠의 시대가 올드 미디어가 떨어지고 이제 뭐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콘텐츠는 늘상 살아남을 텐데 그 예,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건가라는 그 기반 자체가 이제는 다 IT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간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AI도 이미 이제 뉴 노멀이 된 거죠. 그렇죠. 예, AI 같은 경우가 그 삼성전자가 지난 10월쯤에 그 미국의 비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비브가 시리를 만든 회사. 그러니까 시리를 만들어 놓고 애플에서 또 독립해서 만든 사람들인데요. 그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대표 IT 회사들이잖아요. 이들이 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같은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인데 말귀를 알아먹는 음성 인식되는 인공 비서가 되는 건데요. 이걸 뭐 우리나라에선 네이버도 뭐 하고 있는 건고 이런 모든 회사가 이걸 다 뛰어들었고요. 반도체 회사도 다 뛰어들었고 여기에 뛰어들지 않은 IT 회사가 없을 정도로 다 뛰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왜 다 뛰어들었나? 안 뛰어들면 큰일 날 상황이 생겼어요. 음성 인식 자체, 인공지능 자체가 우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냉장고에도 들어가고요. 뭐 TV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냉장고한테다가 우유가 지금 뭐 없으면 네가 하나 사놔. 그럼 이게 냉장고가 내 말을 알아듣고 자 주문을 해놓을 수 있다는 건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는 건 거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IT 기업 전자회사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소홀했었는데 그나마 비브를 삼성이 인수한 게 그나마 요금 따라가는 측면에서는 좀 뭐 더디지만 그래도 시작한 흐름이 된 거고 그렇지 못했다면 아마 IT에서의 어떤 하드웨어 제조 하청 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거죠. 이 책 내재 소개를 보면은 각 기업 뭐 주요 대기업 정부기관에 1000여 회의 회의 강연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딱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이 회사는 뭔가 IT 준비가 IT 레디된 기업이다 아니다 그런 게 딱 느껴지십니까? 제가 1000여 회를 하루 동안 한 건 아니고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거니까 1년에 한 100번 이상은 뭐 웬만한 기업들 다 한 번씩 돌아다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IT 기업들에 들어가도 이 회사가 IT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의 차이가 좀 생긴다 이거죠. IT를 과거에 뭐 통신, 설비 이런 거 만드는 쪽으로만 바라볼 건지 아니면 자동차가 됐건 로봇이 됐건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에 투자를 하는 기업인지는 분명히 다른 회사가 될 거고요. 금융사라 하더라도 금융에서 IT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기업에 들어갈 때마다 조금 대비가 빠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좀 보이는 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IT라든가 그런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네. 그런 거대한 트렌드가 있고 이제 정부와 기업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부제 내지는 이제 네. 그 제목에 보면은 뉴노멀 시대, 40대와 언더독의 생존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농담 좋고지만은 그러면 20, 30대는 책을 안 봐도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언더독이 20, 30대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40대. 네, 40대는 저는 여기서 영포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의 40대가 역사상 가장 젊은 40대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40이 넘어버려가지고 과거에 40하면 좀 늙은 느낌, 나이가 좀 든 느낌, 뭐 안정, 보수 이런 느낌에다가 지금 40은 아직도 한창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나이라 이거죠.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시작한 사람들 말고 투자받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스타트업 한 사람들 중에서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투자받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보통 한 38, 9세쯤 돼요. 시장 나이가 스타트업에서.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트업을 청년한테 몰아줄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미국에서도 스타트업에서 보통 30대 후반이 대기업에 한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문제를 더 잘 풀어요.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취직 못한 사람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하는데 창업이 취직보다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시키라고 하는 건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언더독이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들이 그냥 혼자 창업 뭐 이렇게 하는 접근보다도 영포트라고 할 수 있는 40대들과 어떻게 손을 잡아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요즘 기업에서 현실적인 퇴직 시기를 한 50 정도로 보자면 40대들이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 나갈까, 나가서 뭐 할까에 대한 고민들. 이거는 뭐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한국의 직장인들이 비슷한 고민일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야지라는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끝까지 버텨봐도 50대 뭐 기껏해야 60 될까 말까 정도면 그러면 하루빨리 내가 뭔가 새로운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런 사람들을 기업에서도
잘 나갈 수 있는 정책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리게 되는데 이제까지 안 하던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그 일만 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에서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뭐 자기 밥그릇 때문에 남아 있게 되면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갈 때 스타트업을 좀 투자할 수 있게끔 기업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 얘들한테만 창업하라고 그러지 말고 경험이 있고 뭔가 좀 일을 좀 쌓아온 친구들이 창업 전선에 나게끔 도와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손을 잡고 변화의 시기를 대응할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 창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 책에서. 그러면은 이제 또 직업 분야 또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자본이라든가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모든 40대와 모든 그 언더도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네. 우선 40대들은 모든 40대들은 기본적으로 직장이 있고 뭔가 갖고 있는 게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게 자기가 쥐고 있는 걸 놓칠 때가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보통 뭐 사는 동안 직업을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직장이 아닌 직업을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얘기는 일상 했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게 절박해진 시기가 40대인 것 같아요. 40대 때 준비해서 50, 60대 때 일할 직업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근데 이때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했던 걸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할 건가만 궁리하다가는 산업의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할 거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모든 40대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걸 의심하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20, 30대들은 2, 3차 쥐고 있는 게 별로 없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더독인데요. 언더독은 싸움에서도 보통 탑독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점하는 게 탑독이고, 언더독은 뭐 비주류가 될 테면 비주류는 싸워야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기회를 더 가만히 있다고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스타트업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새로운 뭔가를 뭐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건 리스크가 다 있는데요. 리스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궁리하기보다 리스크가 있더라도 무조건 덤벼야 되는 건 거죠. 왜냐하면 탑독으로서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뭐 하나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지금 언더독들은 고려하고 자식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긴 어려울 만큼 열악한 상황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더 과감하게 좀 도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안정적으로 취직하면 되지 않을까, 공무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태도만 가지면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 40대 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뭐 신문에 뭐 보도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위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된 것 같거든요. 호프집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셰프가 된다든가 뭐 귀농을 한다든가 귀호를 한다든가 뭐 이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또 굉장히 많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영업을 자꾸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영업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가진 거 없이,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전문성 없이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만 궁리하다 보니까 나온 답이 그거 같아요. 그러면 내가 쌓은 게 없다면 40대들은 쌓을 궁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쌓아둔 게 없는 사람들은 당장 뛰어나가서 결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버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무한정 끝까지 버티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기, 뭐 한 2년이건 3년이건 시점을 정해두고 내가 가령 3년 뒤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어떤 전문성을 더 쌓아둘 건가? 내가 이제까지 한 5년쯤 일했던 사람이라면 15년간 일한 동안 내가 쌓아왔던 네트워크도 있을 테고, 내가 가져왔던 어떤 여러 가지 커리어가 있다면 이걸 활용해서 그 다음 직업이 뭐가 좋을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요. 이거 없이 과거에 좋았던 직업을 무조건 좋은 직업이라고 여기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직업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도 하는 건 거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의 변화가 하나 필요할 거고, 또 자영업 말고요. 왜 언더독 20, 30대들하고 40대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가 하면요. 40대 이상이 되면 아이디어가 많지 않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집밖에 안 떠오르다면 20, 30대들하고 어울리면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층이 사실은 20, 30, 40이 또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팔 물건을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세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찾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산업이 IT 아니고선 산업을 못 풀어가는 거면 IT에 조금 더 능숙한 세대가 필요하다 이거죠.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어릴 적부터 PC도 써보고 좀 많이 써와서 새로운 IT의 경험이 높지만 40대 중후반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공부하듯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20대, 30대들은 그냥 놀면서 배운 것들이 IT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카페를 하나 차리더라도 카페에서 커피를 맛있게 팔 거냐의 궁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뭐 커피를 마시는 거 말고 이 공간에서 뭐 다른 온 사람들하고 어떤 연결될 수 있는 작업들. 그러니까 혼자 온 사람들끼리 이 카페 내에서 여기에서만 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서로 뭐 친구가 맺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시키는 작업도 누군가는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IT적인 소양을 좀 더 갖춘 20, 30대와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을 좀 더 갖춘 40대가 손을 잡았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더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냐는 거고요. 사실 세상의 모든 기회라는 것이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좋은 기회가 뭐 오지는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대가 각자 알아서 풀고 20, 30대가 각자 헬조선 얘기만 하지 말고 둘이 한번 손잡는 기회를 뭐 기업도 좀 만들어주고 정부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제 이 전문성을 쌓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또 전문성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자격증을 뭐 하나 따야 되나? 아니면 그 학원에 뭘 하다못해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우선 전문성이라는 것이요. 과거의 전문성은 많이 배운 게 전문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전문가들은 학위가 높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커리어를 갖고 있는 게 전문가였습니다만 요즘 전문가는 어떤 영역에 아주 심도 깊이 관심 있는 사람, 아주 깊이 뭔가를 해본 사람, 요즘 말로 그걸 덕후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분야에 미친 사람들이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전문가가 되는 게 있어요. 요즘 유튜버들 중에서도요. 유튜브에서 뭐 남들 모르는 자기만 하는 재밌는 얘기를 펼치거나 아니면 뭐 뷰티나 패션에 자기만 하는 어떤 뭐 컨셉을 보여주거나 이런 친구들이 돈을 꽤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유튜버에서 뭐 많이 버는 친구가 1년에 뭐 130억 버는 친구도 있고 뭐 10억, 몇 억 이렇게 버는 친구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과거의 세대로는 상상도 못할 직업이 되는 건 거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진 시대인 거잖아요. 과거에는 무조건 큰 직장에 들어가야만 자기의 콘텐츠를 발휘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개인이 자기의 콘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전문성의 어떤 방향 자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창업으로도 바라봐도요. 그 오큘러스 VR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만든 그 팔머러키라는 친구는요. 팔머러키가 그걸 10대 때 한 거예요. 10대가 그거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된 건데요. 그 아이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 홈스쿨을 하고 어릴 적부터 게임 강의였는데요. 게임에 미쳐서 열심히 게임하고 집에서 놀다 보니까 게임을 어떻게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 보니까 영화 매트릭스를 봤더니 매트릭스에서 그런 가상현실에 대한 게 나왔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기계를 만들어 봤어요. 어찌 보면 그거는 게임에 그 친구가 안 미쳐봤다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시험 열심히 치느라고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못 가졌다면 그런 역할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가 중국의 DJI라는 회사. 그 회사의 프랭크 왕이라는 창업주도 어릴 적부터 모형 비행기 광이었었어요. 자기가 그런 거 갖고 놀다 보니까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드는 건 한 분야에 빠져서 미치게 들어간 사람들이 더 잘 만든다 이거죠. 우리 사회가 요즘 뭐 아무리 창조 혁신 타령을 해도 창조 혁신이 무슨 공식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분야에 아주 깊숙이 미친 사람들이 훨씬하기가 수월한 건데요. 오히려 지금의 언더독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풀어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과거의 기성세대가 풀었던 방식이 아닌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건 더 이상 기성세대가 답을 못 갖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세대에 더 최적화된 20, 30대가 그 분야에 파고 만들 수 있다면 기회가 많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창업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쌓는 것보다는 그 20대 그 언더도그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라고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왜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창업은 진짜 어려운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은 일정 기간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라든가 뭐 투자해야 될 시간과 뭐 그런 거로 고려하면은 공무원이 참 좋은 직업인 거고. 그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몇 년을 투자해도 상관없는데요. 몇 년씩만 투자하면 다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공무원 요즘 경쟁이 뭐 100대 1씩 넘어가는데 예. 그러면 결국은 100명 중에 99명은 몇 년씩 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안 될 게 뻔히 보이는 길을 거기에 미련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창업이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길이 취직하는 게 가장 속편한 길이라고 여겨왔던 기성세대가 만든 그 관성을 지금 세대가 고스란히 이어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몇 년씩 쏟아보면 이만큼 취직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40대, 50대들만 하셔도요. 이분들은 과거에 대학 졸업만 하면 거의 취직 다 됐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40, 50대를요. 요즘 이 대졸 시장에 보내서 취직을 시켜보세요. 거의 다 떨어질 거예요. 지금 웬만한 조직의 차장, 부장급들 지금 다시 요즘 뭐 신입사원 들어가서 시험 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경쟁력에 있어서 요즘 애들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능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자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일자리가 앞으로는 괜찮아지지 않을 거잖아요. 더 없어질 건데 이게 산업적인 변화로 인해서 자동화 설비가 많아지게 되고 로봇이 점점 많이 투입되면서 사람이 일할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거기다가 산업은 성장을 더 못하고 지금 있고 성장을 하더라도 사람 없는 식의 공장이 더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더 이상 우리가 회사에서 취직해서 먹고 살자라는 바두는 버릴 때가 됐다 이거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가요.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1인 제조업이 있어요. 제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큰 공장이 제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 싶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동네 뭐 목공방, 가죽공방, 공방 같은 게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비슷한 공방 중에 전자공방, 기계공방이 있어요. 거기서 기계를 만드는데요. 3D 프린터도 있고 뭐 요즘 IT 회사가 어떤 제품 만들면 어떤 부품으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 애들이 누가 하나 또 사가지고 뜯어서 금방 인터넷에 오픈시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파는 게 아니고요. 가령 우리 옆집 할머니가 다리가 좀 불편한데 이 사람에 맞는 최적화된 의족, 의수나 휠체어는 이 할머니의 집의 동선과 이 할머니의 신체 사이즈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최적화해서 만들어줬다 이거죠. 공장에서 사오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최적화된 물건을 만드는 데는 오히려 이런 1인 제조가 훨씬 수월한 거니까 1인 제조를 육성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더 이상 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지 못하니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당당한 결별인데 이제 결별을 생각해보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별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문화와의 결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리스크를 좋아하고 또 이제 실패해도 자꾸 이제 그 스타트업을 갖다가 그야말로 성공하면 좋지만 또 실패해도 또 하고 될 때까지 10번 11번 하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그 스타트업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망하면은 그 나이가 30을 훌쩍 넘게 되면은 그 대기업에 취업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 뉴노멀이 미국마저도 뭔가 뉴노멀이라는 단계가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꼭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아래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 문화는 미국보다는 더 이제 그런 혁신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좀 어떤 실패를 관용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단계를 이렇게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게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우리끼리만 싸워서 먹고 살면 괜찮은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못하면 미국, 중국이 와버려서 우리 밥그릇을 갖고 가버리는 시대라서요. 우리가 그들보다 한두 단계 뒤져 있어서 사실 손해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손해니까 봐줘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참고로 그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요. 중국 기업이 지금 106개쯤 돼요. 작년 기준으로. 106개쯤 되는데 중국이 95년이니까 20년 전에는 3개였어요. 3개가 20년 동안 106개가 된 거고요. 우리는 20년 전에 14개가 지금 17개인 거거든요. 우리가 늘상 미국이 앞에 있고 중국이 뒤에 있고 샌드위치라고 얘기 늘상 하는데 중국이 20년 동안 3개가 106개 되는 동안 14개를 17개밖에 못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샌드위치가 더 이상 아니고 예. 그냥 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중국 기업들이 요즘 대단한 게 뭔가 하면 중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오너들한테도 회장한테도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예. 수평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한국은 그거 못하잖아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나이 서열화, 장유 유서 이거 다 중국에서 배운 것 같은데 예. 중국 사람들은 요즘 집에서만 쓰고 회사에서는 안 써요. 일할 때는. 전형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을 정말 빼다 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 기업이 그런 문화를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뭐 미국 기업은 그걸 더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수평화된 환경에서 뭐 저 좋은 답을 위해서 서열이건 나이건 다 무시하고 최적의 답을 우선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나라가 좀 우리는 좀 다르니까 좀 봐줘 할 상황이 아니라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바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가 스타트업 삼성이라는 선언을 올 초에 했는데 이 선언의 핵심이 위계구조 서열 개념에서 각 단위의 셀처럼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사람들 모아서 썼다가 끝나면 다 흩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평화된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과거의 관성을 가진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도 된다는 의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거 내가 신입사원들하고 계급장 떼고 싸워야 돼?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웬만한 회사의 부장들하고 신입사원을 계급장을 정말 떼놓고 싸우게 해보면 부장이 져요. 이게 문제라는 건 거죠. 그러면 지금의 부장들이 그럼 다 쓸모없는 존재냐? 그게 아닌 거죠. 계급장을 떼고도 싸울 수 있을 용기, 자기의 관성과 결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경험이 쌓인 사람이 그런 태도까지 갖추게 되면 또 무서운 존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 한국 조직은 사실은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평등의 문화입니까? 평등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하고 평등하고 왜 연관이 되냐면요, 창조한다, 뭐 혁신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양성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100명이 뭐 있으면 100명 중에 더 좋은 답을 가진 쪽에 우리가 손을 들어 보겠다는 거고 100개 아이디어 중에 좀 좋다 싶은 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위계구조가 강하면 100명이 모여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되냐면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아주 탁월한 뭐 천재적이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정말 탁월하게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많은 조직들이 수평화된 환경을 바꾸려고 조직을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오는 거고 이건 어찌 보면 기업의 생존이고요. 한국이 가져왔던 수십 년간의 조직 문화가 과거의 장점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서열화가. 왜 장점인가 하면 하나 만들어서 다 같이 따라라 이렇게 욱 하는 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산업사회 때는 우리의 문화가 굉장히 이로웠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서요. 더 이상 이 문화 가지고는 못 따라가면 이걸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사회 국가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거친 게 그래서 이제 다 누구나 다 이제 뭐 지식인은 아니고 뭐 무식한 사람이고 돈 많은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 그러면은 한국이 평등한 어떤 이 평등주의적인 사회로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평등하자 이렇게 한다고 딱 되는 거예요. 우선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요. 이미 기업들이 이제까지 하던 식으로 하니까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태반이에요. 그게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 얘기가 아니고 다 큰 기업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일을 못해요.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삼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외국의 기업을 사모으잖아요. 사모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기업하고 지금 우리 기업 문화하고 섞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업 문화를 유지시키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합리적인 문화로 좀 끌려가게 돼 있는데요. 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태도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안 바꾸면 죽겠다는 정말 뭐 죽어봐서 느껴지는 건 거고요. 겪어봐서. 또 하나의 문제가요. 최근에 촛불 집회 같은 경우가 촛불 집회가 정치적인 집회와는 과거의 느낌과 완전히 다른 건 거죠. 모든 사람들이 축제처럼 즐기는데요. 이게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합리적 태도의 변화 같다 이거죠.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서열, 권력 이게 굉장히 강고했었다면
이게 좀 흐트러지는 분위기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고 네. 중국의 문화 대혁명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기점 하나 필요한데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보통 하나의 기점이 되어서 변화가 좀 생길 여지가 생기는데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책 외에도요, 그 이 트렌드 시리즈를 이 북시에서 매년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라이프 트렌드라 그러면은 요 책은 뭐 이제 그 어떤 그 기업 구조라든가 산업에 대한 얘기가 좀더 많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인가요, 그러면? 개인의 여기는 라이프스타일. 우리 라이프스타일, 우리가 예.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의식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소비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뭐 그런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 책은 그럼 매년 말에 나오나요? 초에 나오나요? 이거는 매년 11월 초에 나와요. 11월 초에 나와서 다음 해에 다음에 트렌드를 얘기를 하죠. 짚어주는. 2017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책이 그 누적해서 그 몇 부 정도 팔리셨나요? 그러니까 일정한 고객층이 있다고 아까. 이 책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렌드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책이 김난도 교수가 하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랑 이게 두 예. 번째 들어갈 거예요. 이게 몇 년도부터 나왔습니까? 2013부터 2013 한 부터. 지금 5년 차가 되는 거고. 예, 시간이 좀 이렇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시청자분들께 강조하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트렌드가요. 세상의 변화라는 건데 우리가 트렌드에 관심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최신에 유행하는 옷 따라 입자고 뭐 트렌드 알려는 게 아니고요.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자고 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사니까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남은 어떻게 살고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어떤 중심을 잡을 것인가가 사실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김한정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